오늘도 원건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멀리 오셨으니까 오늘 밤에 진심으로 발심해서 참으로 정진이 잘 돼서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참고해서 여러분의 공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날에 이어서 고공선사의 행장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 글자가 좀 작은데 읽겠습니다. 혹자가 나에게 묻기를 기록한 바 하나하나 자세히 하여 대중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제 교조가 말하였다. 즉 스스로 자문작업하는 것입니다. 망실하여 미미해진 때문에 교방선사의 여러 가지 그 일화나 법문이 망실하여 즉 잃어버려서 희미해질까봐 그래서 영영 없어질까 버릴까 두려워서 이를 기록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료는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 관리도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제 후학들의 덕목입니다. 선사는 쌍봉에서 사관에 이르기까지 선사가 한때 산 절입니다. 쌍봉사에서 사관이라는 토굴에 이르기까지 이때가 선사의 그 전성기였어요. 학인들을 격려하여 학인들 공부 잘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해서 무시로 입실케 하였고 그 당시에 그 중국 총림에는 입실하는 것도 즉 방장 스님을 배우는 것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실하고 그 외에는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일상적인 거기였답니다. 그런데 고공선사께는 아주 자비하신 분이고 공부인들을 무척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라 무시로 입실케 하였고 시간이 없이 언제라도 와서 물으라고 했답니다. 하였고 임종하려는 사람을 볼 때마다 즉 돌아가실 때가 돼서 곧 눈을 감을 때가 된 사람을 볼 때마다 상당법문으로 여기는 상당법문이란 즉 생사를 초탈하는 법문입니다. 즉 돌아가실 분에게 우리 불교의 특별한 점은 생사까지도 초탈하는 거예요. 즉 생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즉 생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이래요. 즉 갈 때는 가시고 싶을 때 가고 가더라도 앉아서 가신다든가 잘 가고 멋지게 화양하는 것이 불교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상담법문은 그 마지막 그 숨 떨어지기 전에 즉 생사를 초탈할 수 있는 법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해요. 이런 법문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고봉스님한테서 두 번째 보는데 몇 달 전에 한 큰 법문 중에서 선사의 제자 중에서 막 숨 떨어지기 전에 깨치게 해서 그래 눈을 감으셨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법문은 대단하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기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면 돌아가실 때 이런 멋진 라스트진을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이 전부 그런 후보생들이래요, 여러분들.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하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가시는 분에게는 대단한 이야기래요. 어쨌든 이 공부가 그런 대단한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화두 한 번 들 때 예사롭게 들지 말아요. 상담법문으로 거듭거듭 자세히 일러주었으며 그 상담법문으로 생사를 초탈하는 법문으로 거듭거듭 자세히 일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대자대비를 자세히 일러주었으며 심지어 그를 위해 슬피 울기도 했다. 혹시 이제 깨쳐서 가시는 분은 안 오셨겠지. 혹시 깨치지 못해서 그 가시는 그런 분을 위해서는 슬피 울기도 했다는 거지. 고봉스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음입니다. 평소 사람을 가르칠 때면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세간의 이야기든 부처님의 이야기든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되 그 법문하는 것도 그냥 보통 예사롭게 안 하고 아주 간절하게 합니다. 간절하게는 뭐냐? 아주 절실하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성심성의껏 그렇게 그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되 아주 부드럽게 화기롭고 알기 쉽게 설해서 화기롭다는 것은 온화한 그런 기색으로서 얼굴을 환히 펴고 기분 좋게 화기롭게 그러면서 알기 쉽게 설해서 마치 봄바람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했다.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앉아있으면 졸음은 설그머니 오지요. 즉 듣기 좋게 그런 그 분위기를 좋은 그런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스님들 이런 대목을 유념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흠뻑 취하게 하고 그 사람의 청중들의 그 마음을 그 법문에 흠뻑 취하게 하고 막 도취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복을 시켜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감복할 정도로 그렇게 법문을 해서 모두 스스로가 스님의 뜻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듣는 게 모두가 스님이든 세속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신심이 있는 분이든 신심이 없는 분이든 어떤 분도 들으면 듣는 사람마다 다 도움이 돼서 기뻐했다는 거리. 선사의 뜻을 얻었다고. 이 선사의 그 말씀을 즉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 길입니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여러 그 차이가 있는 그런 대중들한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생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이야기는 대학생이나 대학 교수님쯤 되는 분에게는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고봉선사의 이야기는 초등학생도 자기를 위해서 법문한 것처럼 들리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듣는 이들마다 다 그런 심정으로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특히 그 불교 법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그러나 방정실에서 삼자가는 석자되는 검은 불자를 가지고 온 천하의 영상대덕을 책축지로 함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치 망길, 벼랑, 가파른 산, 눈 덮인 언덕, 눈 쌓인 산등성이를 오르는 것과 같아서 나아가려 해도 의지할 곳이 없고 물러가려 해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남녀니 그 집착하는 바를 잃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평양실에서 저 고봉스님이 계시는 그 방에서 석자되는 검은 불자를 가지고 앞에서도 나왔죠. 불자는 법문을 하거나 대중을 경책할 때 쓰는 그런 그 도구라고 했어요. 그 불자를 가지고 온 천하 영상대덕들을 채찍질함에 있어서는 온 천하 영상대덕 그 당시에는 그 영을 물속에서 가장 센 놈이 영이고 지상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 이 코끼리라고 해요. 그래서 영상대덕이다. 아주 덕이 높은 큰 스님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상대덕이란 그 당시 살아계시는 대덕도 있었지만 과거의 대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인물까지도 여기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 걸출한 선지식을 채찍질함에 있어서는 경책함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털끝만큼도 과거의 분이든 현재의 분이든 뭐 여지없이 막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야단칠 것은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말씀을 안 하고 속으로만 꿍꿍 앓습니다. 그러나 그 고봉스님은 돌아가신 분에게도 당당하게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책찍질함에 있어서는 적경책함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마치 만길벼랑 만길이나 되는 아주 벼랑 낭떠러지기 나 가파른 산이나 아주 가파른 올라갈 수 없는 산이나 그 얼음 덮인 언덕인데 얼음이 완전히 덮였으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언덕 또는 눈 쌓인 산과 같아서 그 법문이 감히 쳐다보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그 난공불락의 경지를 오르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나아가려 해도 의지할 곳이 없고 물러가려 해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남녀니 즉 남남이 위험 있고 넘넘해서 그 집착하는 바를 잃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법문을 대단하게 하셨어요. 그런 법문의 이거 일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많이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에 설령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즉 목숨을 관계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굳이 기봉을 다투는 자가 있을 때라도 이 기봉은 그 선사의 그 사람의 그 공부의 그 가장 우뚝한 거
그 기범을 다투는 자가 있을지라도 선사는 반드시 안관에 근거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따져서 마치 돌을 부수고 옥동이를 경험해보고 뼈를 발라내어 골수를 보고서야 그의 깊고 얕은 참과 거짓을 간파하고 그 시비와 여타를 정했다 합니다. 그 안관이란 그 안목, 즉 공부의 그 견처, 정도를 말합니다. 그 안관에 근거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따져서 안관을 보고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화두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걸 따지기를 어떻게 따지느냐, 마치 돌을 부수어서 옥덩이를 시험해보고 안에 옥이 들었는지 금이 들었는지 그걸 점검해보고 뼈를 발라서 골수를 보고서야 막 뼈를 발라서 그 골수까지 보고서야 그 얕고 깊은 참과 거짓을 간파했다는 거리. 그래서 그 시비와 죽는 일과 받는 일을 정해서 잘못이 있으면 심지어 여타라이 잘못이 있으면 가사를 벗겨버리고 즉 스님 옷까지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뼈아픈 몽둥이를 쳐서 상부를 명명하고 정대하였다. 즉 스님의 가사를 벗겨버리고 뼈아프게 몽둥이를 내리쳐서 막 상부를 따졌다는 거리. 바르게 옳게 하여 사스럼이 없게 했다. 그런 그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 법문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고봉선사께서는 생사까지도 초탈하는 법문이다. 그런 생각으로 아주 비상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기 요즘 사람은 현재 우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요즘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지식과 어줍잖은 깨침을 자부해서 그 때문에 일대사를 발게 깨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병표는 어느 곳에 있는가? 그 병표가 어디 있느냐? 다만 의심하지 않는 곳에 있다 했습니다. 이 깨쳐도 그 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능력으로 깨쳐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확실하지고 분명하지 못한 깨침, 즉 공부다운 공부가 못된 그런 깨침, 흔히 그 확철이 안 된 작은 깨침, 그 얕은 깨침을 말합니다. 이 깨침까지는 호흡 못 가고, 그 이제 견철을 보고, 선지가 이제 조금 나서, 어단이 되어, 맑고 밝아지면, 흔히 내가 깨쳤다, 해맞췄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은 마음 공부라, 공부인 자신도 자기를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이 또 누구한테 묻더라도 자기 내부를 온전하게 드러내서 내 공부가 요 정도입니다. 그렇게 또 질문한 분도 많지라니. 그러니까 이제 좀 확연한 그런 질문이 오가기가 좀 어려운 것도 선법문이다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제 공부를 물어볼 때는 자기 전부를 창자까지 다 내놓으세요. 내 내부가 이렇습니다 하면 그거는 아주 알맞게 적당한 법문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뭐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어줍잖은 그런 깨침인데 그 깨침을 자부해서 뭐 횡설수설해 이러쿵저러쿵 그런 이도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참으로 미묘해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일대사를 참으로 깨치고 정말 일생을 멋지게 살아서 가실 때는 생사까지도 좋다라는 그런 이제 큰일 중에 큰일을 보통 일대사다 합니다. 가장 큰 일이래요. 밝게 깨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병폐는 어느 곳에 있는가? 다만 의심하지 않는 곳에 있다 했어요. 즉, 의심해서 공부를 공부답게 제대로 못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1700적 공안을 일할조차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법상 위에 앉아있다가 정작 참선객이 한번 화를 내지르면 사정을 분별하지 못한 채 간혹 한 구절 묻고 한 구절로 대답하는 꼴이 마치 어린아이가 서로 치고받는 듯한 모습으로 서로가 작은 기량으로 다투고 있다. 이는 예전에 비친 바가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즉 스스로가 1700공안, 공안은 여러분이 하는 그 화두를 큰 범위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 공안이 화두가 1700가지 화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전농록이라는 그 법어집이 있어요. 그 어록에 등재된 숫자가 1701분이래요. 그래서 1700공안이라고 합니다. 그 공안을 일할조차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할이란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데 큰 공부조차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대단하게 착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일할이란 억하는 소리를 내는 것인데 공부의 진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견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온전하게 드러내는 분도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공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납자 중에서 참선을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 중에서도 할을 하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도 또 태반이다.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 자체가 그야말로 불교 진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법문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법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묻고 대답하는 꼴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서로 치고받는 듯한 모습이다. 그 애들이 장난치듯이 치고받는 그런 모습처럼 비추어지기도 해요. 그것은 모르는 분이 그런데 서로가 선지식이나 제자가 작은 기량으로 공부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부인들 사이에 어디건
뭐 비일비재하다 그렇게도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좀 분위기가 웅성거리듯이 좀 고조되는 것이 좋습니다. 기량이 활발한 것은 그렇게 막 주고받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것은 공부하려는 그 열의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량은 많을수록 좋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되 확실해야 된다. 그러나 그 앞에 나왔지만 어줍지 않은 거량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깨친 바가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입니다. 그 곧바로 모름지기 참선에서 크게 깨친 곳에 이르러서 직접 보고 몸소 경험해서 명백하게 차별지를 얻어야만이 바야흐로 사람을 감별할 수가 있고 바야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이는 달이 부러진 솥 속에 있는 밥을 먹는 공부로서 쉽게 말로서 성부를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죠. 만일 두 사람이 문 밖에 찾아와서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동시에 억하고 할을 하였을 때 어느 사람에게 안목이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안목이 없으니 그 사람의 경지는 깊고 어느 사람의 경지는 얕은가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곧바로 모름지기 참선을 잘해서 그 크게 깨친 선지식만이 즉 몸속 경험에서 실제 경험에서 차별지 그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만이 남을 깨쳤는가 못 깨쳤는가 감별할 수가 있고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 선사야말로 공부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리. 즉 공부를 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선사가 어떤 분이냐, 얼마나 그 차별지를 확실하게 보신 분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이 부러진 솥 속에 있는 밥을 먹는 공부다. 그 달이 부러진 솥 속에 있는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 밥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은 바로 개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 공부는 쉽게 말로서 가볍게 뭐 옳다 그렇다, 즉 가타부타 그 성부를 다툴 수 없는 그런 공부 같아요. 만일 다투는 두 사람이 문 밖에 찾아와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 채 억하고 할을 하였을 때 억하는 소리만 들어서 즉 바깥 문 밖에서 하는 소리만 듣고도 어느 사람에게는 안목이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안목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의 경지는 깊고 어느 사람의 경지는 얕은가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아주 대단한 선사는 안 보고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는 흔히 확연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선사의 기용은 조금도 머무를 수 없으며
말을 함에 인정한 바 적었으니 그 문호의 고준함이 이와 같았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의 학인들이 계율로서 스스로의 몸가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오묘한 말씀을 하여도 학인들에게 믿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에 비인이 방편을 베풀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선사의 기용은 여기서는 대기대용을 말합니다. 이 기용이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뭐 쓴다는 그런 뜻인데, 즉 여기서는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인가도 하고 깨치게도 하는 그런 그 대기대용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대기대용은 조금 더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겠죠. 말을 하며 인각함이 적었다는 거예요. 선사의 그 법화를 습직한 사람은 수십만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정한 선사, 법을 정식으로 줬다는 분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거나 법거량을 하거나 그 문화가 높고 가파름이 그렇게 까다로웠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학인들이 그 계율을 시킴으로써 스스로 몸가짐을 단정하고 여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오묘한 깊고 묘한 법을 말을 하여도 학인들에게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에 계율로 방편을 베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선종은 대체적으로 계율을 가볍게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고봉선사는 예외로 계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선사의 이런 점이 더 돋보이고 더 존경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선사가 남축에 주석할 때 선사가 남쪽 지방에 머물 때 일찍이 잘못하여 죽순 하나를 밟아 부러지자 이를 취하여 먹은 뒤 옷을 팔아서 변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일을 자르다가 벌레가 보이면 다시 그대로 봉합하였습니다. 여순왕은 종신토록 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사가 가다가 죽순하나를 밟아서 부러지자 그걸 취해서 버릴 수는 없고 먹은 뒤에는 자기 옷을 팔아서 그 죽순 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장작을 패거나 과일을 자르다가 벌레가 발견되면 다시는 그대로 봉합해 줬다는 거예요. 안 먹고 과일들 그 벌레가 잘 살아고. 그런가 하면 여순왕이란 물을 거르는 물주머니를 말하는데 그 여순왕을 돌아가실 때까지 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물은 뭐 시냇물을 사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도나 중국에 가면 물이 아주 탁해요. 중국에도 그 유명한 항하나 양자강에 물 가보면 우리 그 장마철에 막 누런 황토물,
그런 것이 사시사철 내려와요. 그러니 중국 바다는 우리 한국 서해 바다하고는 달라요. 인도도 가면 그렇고요. 그래서 가다가 스님들이 뭐 아무데나 가서 이 물을 꿀꺽꿀꺽 마시지 말게 하고 그냥 물을 길러서 마시도록 기르는 그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겠어요. 비구가 가지고 다닐 5개 중에 하나다 할 정도로 아주 충실했습니다. 이 고공순사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버린 적이 없었다. 즉 그렇게 마시는 자신도 벌레를 마시면 안 좋지만 또 벌레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생을 하는 것이래. 그래서 더 이제 강조를 하면서 여순왕을 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선사의 그런 것까지 버린 적이 없었다. 선사의 그 자질구레한 행적까지를 기록한다면 남산의 대나무에 모두 기록하여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몇몇 가지만을 들추어 그 개요만을 기록하는 바이니 훗날 선사를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면 선사의 유풍의 만의 하나라도 우러러 볼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선사의 그런 것까지 자질구레한 행적까지를 기록한다면 사실 그 남산의 대나무 거기 그 선사가 사셨던 그곳에 남산이라는 산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그 대나무가 아주 많았답니다. 그 많은 대나무에 다 기록을 해도 요새는 뭐 종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 대나무 쪼개가지고 종이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나무에 모두 기록하여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문에 몇몇 가지만을 들추어서 그 개요, 대개의 그 중요한 내용만을 기록하는 바이니 훗날 선사를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면 그 성사의 유풍을 만의 하나라도 우러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글 쓰신 분으로서 아주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양저에 사는 신도 또 다음입니다. 전종진은 선사께서 삭발한 머리털을 향상자에 담아놓고 조석으로 예배를 올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밝은 빛이 방 안에 가득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사리가 줄을 꿰어 그 줄에 줄줄이 꿰인 것처럼 구슬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불교 영업록에 보면 이런 비슷한 꼭 이런 이야기는 아니래도 어쨌든 좀 불가사의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선사는 아주 대단한 선사고 그리고 신도여 전종진 씨도 선사를 얼마나 참 모시고 귀했던지 삭발한 그 머리털을 향상자에 담아놓고 조석으로 예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아침에 밝은 빛이 방 안에 가득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사리가 막 줄줄이 구슬처럼 쌓였더라는 거예요. 즉 신심 있고 정진잘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분은 이런 참 불가사의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사가 산에 응거한 곳입니다. 전후 30년 동안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함은 오직 하나같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왔으므로 천하의 사람들은 성녀이든 속인이든 그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위로는 공경 대부 아래로는 달리는 병졸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선사를 알거나 모르거나 안면이 있거나 없거나 없는 사람까지도 모두가 합장한 손을 높이 이마에 올리고서 고붕은 고불이며 천하의 대선지식이다 라고 했다는 거지. 사실 큰 사람은 곁에 있어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대단해서 웬만한 그런 식견이 있는 분은 이제 바로 알 수도 있는데 이 고봉선사는 두 가지를 다 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봉선사를 아는 분은 참 좋게 좋게가 정도가 아니라 귀할 정도로 부처님처럼 모시고 의지하는 그런 분으로서도 아주 대단한 참 대선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봉은 고불이며 천하의 대선지식이라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을 그 정도의 그 대단함이 있는 분이 고봉선사였답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교조는 이제 이 글을 쓰시는 홍교조 그분입니다. 교조는 선사께서 서봉에 이르러 왔을 때부터 그 서봉이라는 그 암자에 왔을 때부터 곧바로 침례한 뒤 한 해에 혹 10여 차례 찾아갔으며 찾아가면 반드시 열흘 남짓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침과 경책을 받들기를 지극히 했다고 합니다. 본분 감수를 보인 이외에도 때로는 공명사상의 공맹노장의 은밀한 말과 요긴한 뜻으로서 어려운 물음을 던지며 계도해 주기도 했다 합니다. 여기에서 선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교화의 방편을 시술하는 것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홍교조 처사는 그 선사께서 고봉선사께서 서봉 토굴에 머무실 때부터 침견한 뒤부터 즉 한 해 혹 10여 차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열흘 남짓이나 될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침과 경책받기를 아주 지극히 했다는 거리. 사실 그 스님으로서도 이렇게 가까이서 모시기가 어려운데 처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모셨다는 것은 여간은 인연이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게 절에 살면서 선사를 모시고 공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보시다시피 글재주도 있고 또 잘 모셔서 웬만한 스님 상자보다도 더 가까이서 모셨어요. 손과 발이 된 그런 분이다 하겠습니다.
그 선사는 홍교조에게 본분 감추, 즉 마음 공부, 본분의 그 감추, 아주 그 날카로움과 본분의 또 무게감을 보인 외에도, 즉 본분 가지고 많은 법문을 하고 지도를 하기도 했지만, 또 이제 속인이고 하니까 공자맹자 노장사상, 공맹사상은 공자맹자의 즉 유학사상이니 정교혼이 일치사상이라고 하지요. 네. 그런가 하면 노장사상, 즉 허무주의를 근원으로 무의자연, 자연 그대로를 표준으로 삼는 그런 중국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공맹노장 사상은 중국 사상의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 근본 사상으로 하는 학문의 엄밀한 말과 그 요긴한 뜻으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지도해 주기도 했다는 거니, 그 선지뿐만 아니라 이 중국 사상에서 밝아서 이 고봉선사는 송말 원초 시대, 중국의 송나라 말기 원나라 초기 시대 인물이라, 이 당시에는 그 선사들 중에서도 중국의 그 전통교학과 노장 철학에 그 밝은 분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선에서는 선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즉 선악을 융성하게 하는 데 크게 그 도움이 됐다고 해요. 고병선사께서도 그것을 처사를 교화하는데, 뭐 처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처사 같은 분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그래 뭐 삼았는 것 같습니다. 즉 고봉선사는 선지도 대단했지만 그런 중국 그 전통 학문도 아주 밝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선사는 일찍이 붓을 들어서 기록한 적이 없다. 오늘날 어록에 쓰인 한두 수의 개송과 찬 그리고 십수편의 송원은 모두 쌍봉에 있을 때 지은 것인데 제자들이 선사 모르게 기록한 글이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설법한 법은 한 구절 한 글자가 모두 앞서 말한 실천의 진실 속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어른을 빌려서 도를 편향했을 뿐이다. 그 선사의 용모는 맑고 고고했으며 키가 크고 법도가 있었으며 항상 머리를 숙여리고 앉아 계셨는데 도를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도 않았고, 남들의 허물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머리를 더욱 숙여랬다. 오랜 병환으로 몹시 수치가했는데 파옹이 선사의 문병을 왔다가 했습니다. 그 선사는 많이 알기도 하고 글재주도 있었지만 글이 좋은 분은 꼭 기록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데 고봉선사는 일찍이 스스로 붓을 들어서 기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어록에 쓰인 한두 수의 그 개송, 식구나 또 찬, 그 옛 선사들의 초상화에 붙인 그 찬탄하는 글이나 10여 수의 송곡, 그 옛 어른을 칭찬하는 말씀, 그런 것이 고작이래. 그것들은 이제 쌍계사라는 절에 있을 때 지은 것인데 제자들이 선사 모르게 기록했다는 거리.
그리고 그때 대중학교에 설법한 법원은 한 구절 한 글자 모두 앞서 말한 실천하면서 그 진실 속에서 다 흘러나오는 그런 글이라는 글이 언어를 빌려서 도를 드러냈을 뿐이다 합니다. 그 선사의 외모는 고고했다는 글이 아주 외롭고 높게 보였다는 글이 키가 크며 여법하게 반듯하게 사셨답니다. 항상 머리를 수그렸다는 글이 앉아 계셨는데 이 도를 묻지 않으면 대답도 안 했다는 글이 즉 일반적인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거는 아예 입에 담지 않았는 글이 안팎이 스님으로서 완전히 꽉 차신 분이죠. 그래서 그 남들의 허물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욱 고개만 숙였다는 거지. 그러나 제 병환으로 좀 오랫동안 앓으셨는가 봐요. 수처가 했는데 그 수처가 바짝 마르신 그 모습을 이 파옹이라는 선사가 문명 왔다가 이제 실을 놓듯이 읊었는 거리. 비파 거문고 찬바람에 뼈가 드러나고 탐탐한 늙은 범은 머리를 들여온다. 한번 상상하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선사 정신을 가장 잘 전하는 말이라 하겠다. 12여 년간에 두 곳의 도량을 조성하였지만 10여 년간 두 곳의 도량을 조성했다. 절을 둘이나 지었다는 거리. 지으면서도 일찍이 이를 눈여겨본다거나 마음이 개의한 바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마음도 안 썼다는 거리. 그 개 닭 보듯이 닭 개 보듯이 무심하게 했다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 되겠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이 들으면 설마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거래요.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그 마음에 개의한 바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 교조는 선사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 노선님과의 교분도 가장 많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선사의 추처와 선사의 이런저런 그런 이제 미담의 추처와 은행을 자세히 알고 있다. 그렇게 했죠. 그 말씀과 그 행동을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래서 선사의 토제 명초라는 스님이 있는데 선사의 행적을 기록해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히 용렬한 제주라는 이유를 들어 나는 변변한 사람이 못 되고 글도 잘 못 쓴다 하면서 사양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용렬한 제주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경건히 향불을 피우고 생각을 가다듬은 후 합장 재배하고 합장하고 절을 올리고 이를 기술해서 장차 큰 문장가에게 묘비명을 구하고자
홍교조는 삼가 이 행장을 쓰는 바이다 하고 마치십니다. 그간 그 세 차례나 이제 행장을 마쳤는데 그 생장을 한번 그 너모저모 한번 읽으면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 대단한 그 스님의 행장까지도 마치고 요 다음에는 이제 비문을 한 시간쯤 하게 될 겁니다. 비문을 이제 하면 고공순사에 대한 강의는 막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뭐 좋은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꼭 깊게 새겨들었어요. 반드시 발심을 해요. 이 공문은 발심이 가장 중요해요. 발심이란 뭐냐? 보리심의 준말이래. 보리를, 즉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꼭 깨치고야 말겠다. 그런 그 강한 의지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고, 그 발심을 해서는 화두를, 여러분이 하는 화두를 가안절하게 하고, 그냥 예사롭게 이먹고 하면서는 의심이 나도 진이가 나기가 어려워요. 진정한 의심은 간절함에서 나요. 간절함이란 아주 절실하게, 막 안에서는 안 될 것처럼, 어디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절박감을 가지고 하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래요. 간절하게 하되 성심성의껏 내 전부를 막 바치듯이 참으로 마음을 내서 애쓰고 애쓰면 또 누구나 되는 것이 이 공부래. 공부가 잘 안 된다. 의심이 잘 안 난다. 또 이제 큰 공부가 좀 덜 된다. 이런저런 조금이라도 공부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발심해서 화두는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그렇게 잘해서 앞에서 그 고봉순사가 큰 제자에게 어떻게 해도 깨치게 해주려고 그 애썼듯이 그렇게 애써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다. 사실은 이 공부는 뭐 대단한 공부라. 안 하면 자기 손해지. 잘 돌아가시고 싶고 일생을 행복하게 잘 살고 싶고 참으로 불교를 잘 만났을 때 속된 말로 좀 인생을 크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녁에 눈 한 번도 까딱해서는 안 돼. 한 번도 안 조셔야 되고 어떻게 하든 죽자 사자 화두가 손일하게 해요. 손일하게 안 되는 분은 내일 아침에 고향을 하지 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쩌지요. 어쨌든 다들 드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잘해서 고향까지 잘하고 그래 기분 좋게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 공부는 안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참으로 애쓰고 애쓰는 그런 하룻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